2024년 12월 16일 전 세계 과학계는 남극의 한국장보고 기지에서 전해진 새로운 발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가 있기 전 오늘의 주인공의 삶은 이미 극지 연구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남극에서의 역사를 새길 만한 최초 발견의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여러분. 저는 아네타 크바시니에프스카, 폴란드 헬리크 아르틀스 기지에서 생물학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학자입니다. 현재는 극지방 생물체들의 생존 전략을 연구하며 지구상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생명이 살아가는 방식에 매료되어 이곳에 왔죠. 제가 지금 남극에 있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기 위해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저는 폴란드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제 고향은 끝없이 펼쳐진 숲과 겨울이면 얼어붙는 호수로 유명한 곳이었죠. 어린 시절, 저는 하루 종일 자연 속을 탐험하며 동식물들을 관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사람들이 얼음 위에 구멍을 뚫고 낚시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얼음 밑의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의 호수 아래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까? 이런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은 저를 자연과 생명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자연을 관찰하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의 비밀을 풀어내고 싶다는 열망을 키웠습니다. 생명이라는 모든 살아 숨쉬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경이로움은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시켰죠. 저는 바르샤바 대학교에 진학하여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교 시절, 저는 극지방 생물학에 대해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북극과 남극의 극한 환경에서 생명이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진행하시던 극한 환경 생태계의 적응 메커니즘 강의는 제가 극지 연구로의 눈을 뜨게 해주고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구체화하는 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여름, 제 인생의 시작점이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노르웨이 트롬스의 대학교와 협력하여 진행된 국제연구 프로젝트인 북극 생명체와 환경 변화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 근처 해빙 아래 생태계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였죠. 어릴 적 마을의 호수 아래 있는 생명체보다 더 극한 환경인 스발바르 제도 현장에서 손을 오돌오돌 떨어가며 샘플을 채취하고 얼음 밑 세계를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두꺼운 얼음을 뚫고 나오는 차가운 바닷물에 정신이 번쩍 들며 온몸의 근육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안에서 발견된 미세 플랑크톤의 생명력은 제게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주 작은 미세 플랑크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제가 느꼈던 살을 애는 추위는 순식간에 녹아들었고 제 열정의 불씨를 지피는 중요한 순간으로 자리 잡았죠. 이 경험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제가 연구자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후 학부 졸업 논문은 북극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이는 제가 대학원에서 본격적으로 극지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극한 환경에서의 미생물 생태계와 탄소 순환 기여도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이 연구는 북극과 남극에서 발견된 플랑크톤과 해양 생물이 지구의 탄소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극지방 생태계가 단순한 환경적 요소를 넘어 지구 환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달으며 저는 남극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의 끝에는 폴란드의 남극 연구 기지인 헬리크 아르틀스 기지가 있었습니다. 헬리크 아르틀스 기지는 남극 킹조지 섬에 위치한 연구소로 1977년 처음 개설된 이래 폴란드의 극지 연구를 대표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극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물과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이 기지는 킹조지 섬의 서쪽 끝 아드미랄티 만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요. 헬리크 아르틀스 기지는 전략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드미랄티 만은 해양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남극 생물학 연구의 핵심 지역 중 하나입니다. 주변 해안과 해빙 지역은 크릴, 남극 은어, 그리고 다양한 플랑크톤이 서식하는 생태계로 유명하며 극지 환경 변화가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데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죠. 기지는 약 40명의 연구자와 지원 인력을 수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과학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해양 생태학, 대기 과학, 지질학, 빙하학 등으로 특히 남극 해빙과 주변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내 실험실 외에도 기지는 현장 연구를 위해 소형 보트와 이동형 연구 장비를 지원하며 극지 생물학과 환경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헬리크 아르틀스 기지는 여러 국제 기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특히 남극 조약 체제 아래에서 환경 보존 및 과학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칠레, 아르헨티나, 한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의 연구 기지가 위치해 있어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과의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2022년 제가 처음 헬리크 기지로 파견 지원이 떨어졌을 때 저는 기대감과 우려가 마구 섞여 이리저리 버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극으로 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죠. 기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르샤바에서 칠레 푼타 아레나스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합니다. 푼타 아레나스는 남극으로 가는 주요 관문 중 하나로 이곳에서 남극 킹조지 섬까지 가는 항공편이 운항됩니다. 푼타 아레나스에서 약 3시간 비행 후 저는 남극의 프레이 기지에 도착하게 되죠. 프레이 기지는 킹조지 섬에 위치한 주요 남극 기지 중 하나로 주변의 여러 나라 기지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레이 기지에 도착한 뒤 저는 소형 헬리콥터를 타고 헬리크 아르틀스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오랜 비행과 환승을 경험하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당장 비행기를 돌려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헬리콥터로 이동하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남극의 광활한 빙하와 끝없이 펼쳐진 하얀 대지가 보이기 시작할 때 저는 경이로운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고난과 고통 끝에 찾아오는 햇살처럼 헬리크 기지가 모습을 보일 때 이 순간을 위해 제가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기 시작했죠. 마치 남극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여정의 절정을 의미하는 듯했습니다. 헬리크 아르틀스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이곳이 제가 앞으로 탐험할 세계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흰 설원과 푸른 얼음으로 뒤덮인 대지,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생명의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 헬리크 아르틀스 기지에서 연구를 진행하던 중 저는 동료들과 함께 남극 생태계에 관한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개된 한국의 연구 프로젝트는 저희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세종과학기지 예하 장보고 기지에서 남극 해빙 아래 심해 생태계를 직접 조사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극의 심해 생태계 조사는 대부분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음파, 입체 시뮬레이션 레이더 등을 사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델을 구축해 안전한 방법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팀은 남극 해빙을 직접 천공해 그 아래에 있는 생태계를 물리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실제로 해빙 아래를 직접 들어가서 관찰하다니 그들은 어떻게 이런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걸까? 얼음층을 뚫고 관찰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 보존과 안전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제 흥분과 달리 헬리크 아르틀스 기지의 많은 동료들은 이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빙하가 얼마나 두꺼운지 알기나 하나? 천공 작업 중에 균열이라도 생기면 기지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너무 무분별한 계획 같아. 작은 구멍 하나가 생태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커. 지금도 기후변화로 빙하의 균열층이 빈번해지고 빙하의 질량이 축소되어 위태로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중국 기지에서는 한국의 프로젝트에 대해 강한 반발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심해 생태계를 가지고 놀며 지구 전체를 파괴하려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남극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할 국가가 오히려 이곳을 위협하려는 거냐? 라는 비판은 영국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주변 동료들과 중국 연구원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연구팀의 접근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론과 모델을 넘어 직접 관찰을 통해 얻는 데이터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연구팀이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한다면 남극 생태계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연구를 지켜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얼음 군집의 첫 학계 보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얼음 군집의 존재가 학계에 처음 보고된 것은 1905년 영국의 남극 탐사 프로젝트인 디스커버리 탐험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탐험은 1901년부터 1904년까지 진행되었으며 탐험대를 이끈 사람은 로버트 펠컨 스콧이었습니다. 디스커버리 탐험은 남극 대륙의 지리적, 물리적 특징을 기록하며 인류의 초기 남극 탐사 역사를 열었습니다. 당시 탐험대는 남극 해빙 아래에서 독특한 얼음 구조를 발견하고 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가 생태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얼음층의 형성과 물리적 특징을 연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탐험이 끝난 후 발표된 보고서인 HMS 디스커버리 항해의 과학적 성과 보고서에는 이 얼음 구조가 해빙 조각들이 바닷물과 섞여 복잡하게 형성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술의 한계로 인해 얼음 구조 내부를 자세히 조사하지 못했으며 생물학적 탐사는 탐험의 부수적인 영역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연구가 얼음 구조의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영국 디스커버리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인은 섬세한 작업을 잘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잖아요. 마치 반도체 산업이나 나노테크놀로지와 같은 연구 분야에서 말이에요.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믿고 저희 기지의 연구 책임자에게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저를 한국 세종과학기지로 파견 보내주세요. 그들과 함께 이 계획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협력해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책임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제 열정과 연구 목표를 이해하며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 연구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파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장보고 기지에 도착했어요. 한국 연구원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연구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장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얼음을 천공하는 데 사용될 정밀 장비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장비는 기압 변화와 온도 상승을 최소화하며 빙하 균열 가능성을 억제하도록 설계되었더라고요. 장보고 기지의 연구원들은 저에게 기술적 안정성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신중한 접근 방식과 과학적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관찰 데이터를 얻는 것뿐 아니라 남극 생태계를 보존하며 연구를 진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m 두께의 거대한 해빙을 뚫는 작업은 예상보다 더 신중하고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극도로 민감한 장비를 사용해 빙하에 가해지는 압력과 진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균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극의 바람은 기온을 급격히 떨어뜨렸고 연구팀은 두꺼운 장갑과 보온복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손끝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를 느끼며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남극의 기온으로 인해 천공하는 장비가 얼어붙어 해동을 하길 몇십 시간. 마침내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구멍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진 구멍은 마치 빛을 삼키는 블랙홀처럼 차갑고 깊어 보였습니다. 천공이 얼지 않도록 그리고 빙하의 균열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모든 연구원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몰두했습니다. 탐사를 위한 모든 장비가 준비된 후 잠수부가 천천히 물속으로 몸을 담갔습니다. 연구팀은 숨을 죽이고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잠수부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잠수부가 얼음 밑바다로 들어가자 전혀 다른 세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 위에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투명한 얼음 조각들이 서로 얽혀 있었고 빛이 거의 닿지 않아 어두운 심연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조명이 닿을 때마다 얼음층은 반짝이는 오로라처럼 빛을 발하며 환상적인 장관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우주의 한 부분 같아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잠수부의 목소리에 연구실 안의 팀원들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더 깊이 내려가자 얼음 조각들은 단순히 떠다니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켜 복잡한 군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군집은 끊임없이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며 살아있는 구조물처럼 보였고 군데군데 초록빛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야. 생명이 가득한 구조물 같아. 라는 잠수부의 목소리에 연구팀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음 군집 틈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포착되었습니다. 조명이 가까이 비추자. 그것은 바다의 천사 클리오네였습니다. 투명한 몸체와 날개처럼 보이는 지느러미를 천천히 흔들며 유영하는 모습은 마치 물속에서 춤을 추는 듯한 신비로움을 자아냈습니다. 잠수부가 더 깊이 들어가자 클리오네 외에도 얼음 틈새를 집처럼 사용하는 남극 물고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영상으로 확인한 연구팀은 일제히 환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경이로움을 확인하는 순간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남극 은어가 얼음 군집에 알을 붙여놓으며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남극 은어의 산란법은 연구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알은 얼음 속에 보호받고 있었고 마치 투명한 보석처럼 반짝이며 빛을 반사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얼음 군집을 단순한 환경이 아닌 생존의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잠수부는 장비를 이용해 얼음 군집의 일부를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채취한 군집을 연구소로 가져와 분석을 한 결과 초록빛의 원인은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남극 바다가 지구 탄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생태계를 넘어 전 세계 대기의 탄소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과학적 가치가 컸습니다.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은 작은 생명체들은 죽은 뒤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 탄소를 저장하고 있었고 이는 남극 바다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40%가 이 지역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되었습니다. 남극의 바다가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내뿜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실질적인 발견과 측정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생태학적 관찰을 넘어 기후변화의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은 천공 이전 남극의 빙하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해빙 두께가 예상보다 얇아지고 있고 얼음 군집 주변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남극 생태계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해빙이 녹아내린다면 전 세계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하고 있었죠. 한국 연구팀 팀장이 이 내용을 연구팀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순간 연구실 안에 있던 모두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발견의 감격과 함께 우리가 남극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발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라는 팀장의 말에는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걱정하는 하나의 인간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극 해빙 아래에서 발견된 생태계는 단순히 학문적 성과를 넘어섰습니다. 연구팀이 관찰한 얼음 군집 내부의 복잡한 생태계와 클리오네, 남극 은어의 생존 방식은 지구 생태계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언론이 한국 장보고 기지의 성과를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CNN, BBC, NHK 등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남극 해빙 아래에서 드러난 신비로운 생명체의 세계, 한국이 발견, 한국 연구팀, 기후변화 연구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다. 심지어 한 외신은 한국의 발견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지구 탄소 순환 연구에 있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 발견은 단순히 학술적 기여를 넘어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발표 장면이 담긴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견은 마치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의 또 다른 심장을 발견한 것 같다. 발표 이후 전 세계 과학자들과 기자들이 남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헬리크 아르틀스 기지와 세종과학기지는 각국의 과학연구소, 환경단체,
언론사들의 연락 요청으로 하루도 바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세종과학기지로 보내진 취재 요청은 하루에만 300건이 넘었으며 연구팀은 중요한 인터뷰와 협력 회의를 진행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기지에서는 한국 연구팀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 학자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연구 과제와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유엔 산하 기후 변화 패널은 이 발견의 중요성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며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과학적 성취를 넘어 전 지구적 생태계 보호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 발견을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극 해빙이 녹아내리며 지구 생태계가 직면할 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발견은 또한 생명공학과 산업계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남극 생명체들의 특성이 새로운 의약품 개발과 생체 모방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한 과학 전문 매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남극 얼음 군집의 발견은 인류가 지구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연구팀은 전 세계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다시 한번 책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장보고기지의 팀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 생태계는 남극이라는 공간의 신비를 넘어서 지구 생태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중요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남극 해빙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 연구자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국의 연구팀은 자신들이 시작한 연구가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남극 해빙 아래에서 펼쳐진 신비로운 생태계를 직접 관찰하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이루어낸 이 발견은 단순히 과학적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극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열정과 치밀한 계획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꿈꾸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초 계획을 발표했을 때 모든 남극의 과학기지의 연구원들은 불안함과 비난, 부정적인 여론을 나타내었지만 한국은 이것을 보란듯이 해내었습니다. 한국 연구팀과 함께하면서 저는 그들의 과학을 대하는 태도와 책임감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은 한순간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지구 전체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천공 작업을 진행할 때에도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끊임없이 분석했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안에도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팀의 협력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력과 연구 결과를 독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와 공유하며 남극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지구를 위한 과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발견은 단순히 남극 생태계에 관한 지식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의 기후 변화와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한국 연구팀과 함께하며 가장 크게 배운 것은 과학적 도전과 인간적인 겸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였습니다. 한국의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성취를 자랑하기보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를 보며 과학이 단순히 발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자연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견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이 발견이 전 세계 연구자들이 힘을 합쳐 지구 생태계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폴란드 헬리크 아르틀스 기지에서 연구하는 저 역시 한국 연구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남극 생태계 보존과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가 남극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얼음 및 생태계의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열정과 협력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거였습니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고,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연구팀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단순히 과학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책임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더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작은 생태계를 발견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한국 연구팀의 위대한 성취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위대한 최초 발견. 저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요즘 날씨가 더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독감을 앓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기관지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차가운 외부 공기를 막아주는 마스크 착용과 올바른 손 씻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조한 내부 공기의 습도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겨울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스키부터 스노우보드까지 한국의 강원도에서 그리고 슬로프가 펼쳐진 리조트에서 많은 분들이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스키어들의 성지 알프스가 자리하고 있는 스위스에서 온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동부의 다보스 인근에서 작은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레아 슈타이너라고 합니다. 제 숙소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특히 다보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키 리조트와 겨울 스포츠로 사랑받는 곳이라 겨울 시즌에는 숙소가 꽉 차곤 하죠. 저희 숙소는 큰 호텔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희 작은 숙소가 주변의 대형 호텔보다 매출이 급상승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 매출을 급상승시켜준 특별한 이유가 바로 한국의 문화라서 여러분께서 들으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때는 작년 스키 시즌이 시작될 무렵, 이 평범했던 숙소 운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준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4명의 백패커였어요. 그들은 유쾌하고 활기차 보였으며 스키를 즐기기 위해 다보스에 왔다고 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다소 서툰 독일어로 우리가 6일간 머물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어왔고 저는 흔쾌히 가능하다고 답했죠. 저희 숙소는 장기 투숙도 환영이니까요. 그들은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정리한 뒤 곧장 스키장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하루를 마감하며 손님들 덕분에 바빠진 숙소를 보며 흐뭇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날 아침, 제가 객실 정리를 하던 중에 시작됐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다른 손님들이 체크아웃한 방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는 꽤나 익숙한 일이지만 저는 항상 손님들의 물건을 세심히 다루고 숙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 한국인 손님들이 머물던 방에 들어갔을 때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불과 침대 시트를 정리하기 위해 침구를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제 얼굴에 뜨거운 공기가 훅 하고 느껴졌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강렬한 열감이었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방 안은 기본 난방이 잘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침대 위에서 느껴지는 열기는 정말 예상 밖이었거든요. 침대 위를 자세히 살펴보니 겉보기엔 단순한 매트 같은 물건이 깔려 있었습니다. 길쭉하고 얇은 형태의 약간 부드러운 천 소재로 덮여 있었죠. 저는 그 물건에 손을 살짝 얹어봤습니다. 그러자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숙소 내부는 충분히 따뜻했지만 그 물건에서 나오는 열기는 뭔가 달랐어요. 이게 대체 뭘까? 라는 생각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난방이 부족하다고 느낀 손님들이 추가로 무언가를 가져온 것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방 자체의 온도는 충분히 따뜻했기에 그런 의문은 금세 사라졌죠. 저는 이 물건의 정체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온 특별한 물건인가? 라는 추측도 들었고요. 마음속에서 자꾸만 호기심이 커졌지만 손님들의 사적인 물건이니 함부로 만지거나 더 자세히 조사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스키장에서 돌아온 한국인 손님들에게 직접 물어보자고요.
그들이 가져온 물건이 대체 무엇이고 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객실 정리를 끝내고 나니 이 물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만 쓰는 특별한 물건이라면, 아니면 어떤 최신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우리 숙소에 이런 물건이 있다면 손님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 저녁 한국인 손님들이 스키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스키를 탄 뒤라 그런지 땀에 젖은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체크인을 도와드릴 때와 똑같이 밝고 친절한 모습이었죠. 저는 방 정리를 하며 발견한 물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방 정리를 하다가 본 침대 위에 매트 같은 물건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제 질문에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 그거요? 한국에서 가져온 온열 매트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꽤 흔한 물건이랍니다. 온열 매트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저는 당연히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물었죠. 그런데 방이 이미 따뜻한데 왜 굳이 그런 매트를 깔고 주무세요? 그러자 그들은 제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국에는 온돌 문화라는 게 있어요. 운동이나 활동을 마친 뒤 따뜻한 바닥에 몸을 지지며 피로를 풀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한국 사람들에겐 자연스러운 문화거든요. 이 매트는 그런 온돌 문화를 현대화한 제품이에요. 침대 생활을 하더라도 온돌처럼 따뜻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다니, 단순히 난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선사하는 물건이라니 정말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 손님들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 온열 매트라는 물건이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스위스의 난방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녹아있는 물건이라니요.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직접 써봐도 될까요? 물론 불편하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자 손님 중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럼요. 내일 저희가 스키장에 나갈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분명 사장님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하루 종일 숙소 일을 하시느라 피로가 많으실 텐데 이 매트가 몸을 풀어줄 거예요. 그들의 친절한 권유에 저는 감사하며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온열 매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 호기심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하우스키핑을 하러 각 방을 돌던 저는 손님들이 제안한 대로 한국인 손님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키장으로 떠난 상태였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어제 제가 본 그 온열 매트가 깔려 있었죠. 조심스럽게 매트 위에 누워봤습니다. 처음엔 평범하게 따뜻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험이 펼쳐졌습니다. 매트에서 전해지는 열기는 단순히 따뜻함 그 이상이었어요. 열기가 제 피부에 직접 닿는 것처럼 느껴졌고 곧 몸 전체로 스며들기 시작했죠. 특히 저는 숙소 일을 하며 허리와 다리에 피로가 자주 쌓였는데 이 매트 위에 누워있으니 근육이 점점 이완되고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열기가 아니라 제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따뜻함이라니, 저는 매트 위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감각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건 스위스에서 흔히 사용하는 난방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스위스의 난방은 주로 공간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어서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지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온열 매트는 몸에 직접 열기를 전달해 주니 훨씬 실질적으로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0분쯤 매트 위에서 몸을 녹이다가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트가 주는 따뜻함과 편안함은 평소 느끼던 피로를 잊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물건이야. 저는 스스로 감탄하며 방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인 손님들이 스키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들을 반갑게 맞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온열 매트 정말 대단한 물건이에요. 저는 지금껏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물건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손님 중 한 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다행히 마음에 드셨다니 기쁘네요. 이게 한국에선 꽤 흔한 물건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따뜻한 바닥에서 몸을 지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거든요. 따뜻한 바닥에서 몸을 지진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말에 놀라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사장님. 한국에는 온돌 문화라는 게 있어요. 전통적으로 바닥을 데워 따뜻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운동이나 활동을 마친 뒤에 바닥에 몸을 기대며 피로를 푸는 게 한국 사람들에겐 익숙한 생활이에요. 온열 매트는 그런 온돌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침대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도 바닥에서 느끼는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에요. 그들의 설명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이 단순히 방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이 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비롯된 독특한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 온열 매트를 사용하면 운동 후에 피로도 풀리고 몸이 더 편안해지는 건가요? 손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저희도 스키를 타고 돌아온 뒤에는 이 매트를 사용하면서 몸을 풀곤 해요. 한국에서는 특히 겨울철에 이런 따뜻함이 없으면 삶이 좀 힘들어진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열 매트를 숙소 전체에 도입하면 어떨까? 매트가 손님들에게 더 따뜻하고 편안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면 제 숙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온열 매트를 대량 주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외 배송이 가능한 사이트를 찾아냈고 숙소 모든 객실에 깔아둘 만큼의 매트를 주문했어요. 클릭 한 번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그 결정이 제 숙소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땐 몰랐습니다. 온돌 문화라니 정말 놀라워. 한국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따뜻함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온열 매트가 도착한 것은 주문을 한 지 3주쯤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숙소에는 총 10개의 객실이 있었고 모든 객실 침대에 온열 매트를 깔아두기로 했죠. 매트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매트를 먼저 침대 매트리스 위에 깔아두고 침대 커버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온열 매트의 전선과 조절 다이얼을 침대 옆 협탁에 고정시켰습니다. 매트의 전원을 켜고 몇 초가 지나자 금세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함이 은은하게 침대 위로 퍼지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더군요. 이 매트가 손님들에게 얼마나 편안함을 줄지 기대가 커졌습니다. 저희 숙소가 위치한 다보스는 겨울철이면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아 손님들이 종종 춥다는 불만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어요. 저는 매트를 깔아둔 뒤 숙소 카운터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새로운 온열 매트가 모든 객실 침대에 설치되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하며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사용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언제든 카운터에 문의해주세요. 며칠 후 첫 손님들이 체크인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새롭게 설치된 온열 매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죠. 저희 숙소의 모든 침대에는 한국에서 온 특별한 온열 매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해보시면 몸이 따뜻하고 피로가 풀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날 저녁, 손님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운터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달려갔는데 손님들은 놀랍다는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매트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침대에서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본 건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온열 매트가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걸 실감했으니까요. 손님들은 매트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저는 한국의 온열 매트가 특별한 이유와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열 매트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체크아웃할 때마다 손님들은 저에게 매트를 어떻게 구입해야 하느냐고 묻거나 이 숙소는 정말 독특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손님들의 반응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열 매트를 설치한 후 이것에 대한 정보를 예약 사이트에 적어서 온라인 홍보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숙소의 예약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이외의 외국인 관광객들과 국내 이용객들이 색다른 경험을 위해 예약을 많이 해주었고 특히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의 예약이 급증했어요. 다보스 스키장을 찾는 손님들은 모두 따뜻한 침대의 만족감을 드러냈고 심지어는 중간중간 숙소에 돌아와 몇 분간 따뜻함을 느끼며 피로를 푸시고 다시 스키를 타러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한국인 손님들은
숙소의 온열 매트가 한국의 온돌 문화를 떠올리게 한다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스키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한국인 손님 한 분이 카운터에 들러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한국의 온돌 문화를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전에 오셨던 한국 손님 중에 온열 매트를 챙겨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매트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한국에서는 피로가 쌓였을 때 따뜻한 바닥에 몸을 지지면서 몸을 풀어주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제 말을 듣던 그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장님. 저희 온돌 문화를 이렇게 알고 계시다니 놀라워요. 게다가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스위스에서 온돌의 따뜻함을 느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온열 매트를 침대에 설치해 주신 덕분에 매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저는 오히려 더 뭉클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드려요. 온열 매트를 알게 되고 사용해 보니 저희 숙소를 찾는 손님들이 더 편안해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온돌 문화가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알려주신 덕분에 저희 숙소도 더 따뜻한 곳이 된 것 같아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따뜻함은 단순히 몸을 데우는 걸 넘어선 의미가 있어요. 가족들이 따뜻한 바닥에 모여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피곤할 때 온돌에서 몸을 풀며 안식을 찾는 건 저희에게 아주 특별한 추억이자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숙소에서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한국의 온돌 문화가 단순히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서와 생활을 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라니 정말 멋지네요. 따뜻한 바닥에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상상만 해도 정말 아름다워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따뜻함이 저희 한국 사람들에겐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온돌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그의 말에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 숙소에서 그렇게 느껴주셨다니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온열 매트가 단순한 물건을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깊은 울림을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의 호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한국의 온돌 문화의 기원과 그 원리가 궁금해졌어요. 스위스에도 바닥 난방 방식이 있지만 한국의 온돌은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이 아니라 열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며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이었습니다. 스위스의 난방 방식은 공간 전체를 데우는 데 중점을 두지만 한국은 잔열을 바닥에 오래 남기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했더군요. 특히 전통 온돌은 바닥재 자체가 열을 흡수하고 서서히 방출하면서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난방 철학이 현대의 온열 매트로 재해석되었다니 저는 점점 더 한국의 문화가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그렇게 저는 스키 시즌이 끝나는 대로 한국에 가서 온돌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키 시즌이 끝난 뒤 저는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행 내내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예약한 곳은 전통 한옥 숙소였습니다. 온돌 문화의 진수를 경험하기 위해 꼭 가야 한다는 추천을 들었기 때문이죠. 한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따뜻한 바닥이 주는 특별한 감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얇은 요위에 누웠는데 바닥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따뜻함이 마치 알프스의 태양 아래에서 느껴지는 온기처럼 기분 좋았습니다. 방 안에 가득한 잔열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녹여주는 듯했어요. 숙소 주인은 저에게 전통 온돌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뜨거운 연기가 굴뚝을 통해 바닥 아래를 지나가도록 만들어진 구조예요. 열기가 바닥재에 스며들어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하게 하죠.
그래서 전기가 없던 옛날에도 한국 사람들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스위스의 바닥 난방 방식과 비슷하면서도 한국은 잔열을 보존하는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전통 한옥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저는 현대식 건물에 있는 온돌 난방을 체험하러 갔습니다. 찜질방이라 불리는 곳은 휴게실에서부터 전기로 가동되는 온돌 시스템을 볼 수 있었죠. 전통 방식이 현대 기술과 결합해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이 열로써 피로를 푼다는 것을 찜질방의 각 열기방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평소 스위스에서 많이 즐기는 습식 사우나로 구성된 방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열기가 있는 방들로 건식 사우나라고 하더라고요. 그중 불가마라는 방은 문을 열자마자 전해져 오는 열기에 저는 바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국인 여성분들이 깔깔 웃으시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웃으며 제대로 된 한국의 뜨거운 맛을 체험하였습니다. 며칠간의 여행 동안 저는 한국의 온돌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온돌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바닥재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 바닥재는 열을 흡수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며 난방비를 절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메모를 하며 생각했죠. 이 바닥재를 스위스에서 도입한다면 어떨까? 스위스로 돌아온 후 저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숙소에 2개 객실을 선택해 한국에서 배운 잔열 보존 바닥재를 설치하고 온열 매트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키 시즌이 시작될 때 온라인에 특실이라는 이름을 추가로 붙이고 온돌과 온열 매트가 함께 있는 방이라는 정보를 공유하였어요. 그러자 그 2객실은 순식간에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놀랍게도 그 방을 예약한 손님들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뜻한 온돌의 느낌을 다시 받을 줄은 몰랐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따뜻함은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를 공유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죠. 이제 저는 제 숙소를 찾는 모든 손님들에게 한국의 온돌 문화를 소개하며 이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합니다. 한국의 따뜻함은 정말 특별해요. 여러분도 그 온기를 느껴보세요. 그렇게 작은 숙소였던 제 공간은 이제 세계의 따뜻함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번 스키 시즌에는 모든 방의 예약이 마감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스위스 다보스의 스키장을 방문하실 때 한번 들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오늘 온열 매트에 몸 좀 지져야겠어요. 여러분도 오늘의 사연을 듣고 온몸의 피로가 풀리길 바래요. 최근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극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목 건강이 독감과 코로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